혹시 기억하시나요? 1985년 대한민국 재계 서열 7위에 빛나던 거대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단 몇 주 만에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오늘은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암살 작전처럼 진행됐던 국제그룹 해체 사건, 그 충격적인 진실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이야기는 사건이 벌어진 1985년이 아니라 그로부터 8년이나 흐른 뒤에 나온 이 놀라운 판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선언한 거죠. 국가가 한 기업을 해체시킨 건 명백히 헌법 위반이다. 아니, 위헌적인 일이었다면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의문이 시작됩니다. 만약 이 모든 과정이 불법이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 7대 그룹이 정부의 손에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감춰졌던 기록들을 한 장 한 장 함께 넘겨보시죠. 우선 당시 국제그룹이 얼마나 대반한 기업이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무역, 건설은 기본이고요. 아마 여러분께도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프로스펙스 신발. 바로 그 신발을 만들던 회사가 국제그룹이었습니다. 계열사만 20개가 넘었으니 그야말로 재계의 공용 중 하나였던 거죠. 당시 이 사건이 한국 경제와 재계에 던진 충격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모두가 저렇게 큰 회사는 절대 안 망해 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깨져버린 겁니다. 다른 기업 총수들에게는 누구든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정말 이제 섬뜩한 경고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업을 무너뜨리려면 당연히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했겠죠? 당시 정부가 국민들에게 내세웠던 공식적인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은 이거였습니다. 국제그룹은 이미 속이 다 썩어서 그냥 놔두면 국가 경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존재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이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건 꼭 필요한 수술이었다는 거죠. 정부가 내세운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증거는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와, 960%. 이게 뭐냐면 국제그룹의 부채 비율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 자본보다 빚이 거의 10배나 많았다는 뜻입니다.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는 숫자죠. 물론 정부 말이 아예 근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실제로 당시 국제그룹의 상황이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어요. 전 세계를 휩쓴 오일 쇼크의 후폭풍은 거셌고 주력 사업이던 신발과 해외 건설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죠. 여기에 비효율적인 가족 경영 문제까지 겹치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요. 정부는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해체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 경제사령탑이었던 재무부 장관의 이 한마디는 정부가 이 사건을 얼마나 나라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결단으로 포장하려 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들으신 이 모든 공식 발표는요, 사실 거대한 연극의 대본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촉발시킨 단 하나의 사건, 그 숨겨진 정치적 동기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정말 모든 게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2월 4일 대통령이 정치 자금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5일 양정모 회장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의 49제에 참석하느라 대통령 측의 후속 모임에 가지 못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바로 이 일이 재계서열 7일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뒤인 6일 청와대에서 비밀 지시가 내려옵니다. 국제그룹을 정리하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눈에는 이 불참이 단순한 결석이 아니라 감히 내 권위에 도전해? 라는 정면 도전으로 비쳤다는 겁니다. 바로 이 개인적인 분노가 한 거대 기업을 무너뜨리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분노는 곧바로 실행 계획으로 옮겨집니다. 놀랍게도 이 해체 작전은요, 마치 첩보 영화처럼 두 개의 다른 계획으로 동시에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왼쪽, 이게 겉으로 보여준 계획이에요. 정상화시켜 주겠다면서 은행과 회생 방안을 논의하는 척했죠. 하지만 바로 그 시간, 오른쪽의 비밀 계획에 따라 물밑에서는 청와대가 그룹 전체를 해체하고 인수 기업까지 미리 다 정해놓는 진짜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국제그룹은 자신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도 모르고 회생 협상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 과정은 정말이지 치밀하고 교묘했습니다. 1단계, 은행이 먼저 회사를 살려주겠다며 접근합니다. 2단계, 그 말을 믿은 양 회장은 재산 처분 권한을 넘긴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3단계에서 정부는 바로 그 서류를 그룹 해체 동의서로 둔갑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죠. 4단계, 만약 저항한다면 당신은 물론이고 가족, 측근들까지 세무조사로 전부 파멸시킬 것이다. 이건 완전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무너뜨린 국제그룹, 그 잿더미 위에서 대한민국 7대 기업의 자산을 챙겨간 수혜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결과는 이 표 한 장에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연암철강 같은 알짜 계열사는 자기 몸집의 3분의 1도 안 되는 회사에 넘어갔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증권사는 정권과 가까운 기업에게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당시 언론에서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고 표현했을 정도였죠. 심지어 이 기업들이 받은 대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원래 있던 빚을 탕감해주는 건 물론이고 무려 2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줬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6천억 원의 특별자금을 종잣돈으로 쓰라고 초저금리로 빌려주기까지 했죠. 이 모든 거래는 경쟁 입찰 하나 없이 철저히 비밀리에 미리 정해진 단 한 곳의 후보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경유착이라고 하죠.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서로 끈끈하게 얽혀서 이권을 챙기는 것. 이 국제그룹 해체 사건은 바로 그 정경유착이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명하고 교과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한 금융 전문가의 이 증언은 이런 특혜가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보통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를 내고 심사를 받고 승인까지 몇 주, 몇 달이 걸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거래에서는 서류와 돈이 그냥 그 자리에서 동시에 오갔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본질은 부실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그런 경제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분노가 어떻게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한 기업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준 섬뜩한 절대 권력의 폭주 그 자체였습니다. 국제그룹의 비극은 단순히 한 기업이 망한 과거의 사건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만약 힘을 가진 사람에게 법이라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때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진짜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아주 묵직하고 불편한 질문입니다.